존은 군대를 제대하고 고향인 오하이오주 맨스필드로 돌아온 후 개인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존은 손재주가 좋았으며 성격이 밝고 친절했기 때문에 매일 환자가 끊이지 않았죠. 그가 진료한 고객은 13만 명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그는 상상 이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1989년 존은 결혼한 지 20년 넘은 아내 노린과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남은 콜리어라는 소년이었고 둘째는 대만에서 입양한 엘리자베스라는 아이였습니다. 존은 성공한 의사였고 아내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족은 완벽해 보일 정도로 행복한 가족이었죠. 그러나 존의 바람기는 거의 의료 기술과 맞먹었습니다. 노리는 남편의 바람기를 일찌감치 눈치채고 있었지만 최대한 인내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노리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존과 결혼 후 호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위해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이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콜리어는 차고에서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껴안고 키스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콜리어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콜리어가 아버지의 불륜을 목격하자 노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마침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고된 과정이었으며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존과 노리는 재산 분할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으며 노린이 제시한 위자료 금액을 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끝날 것 같지 않은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죠. 1990년 1월 1일 노리는 친한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친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노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전이라 친구는 노린의 지인들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죠. 노린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친구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노린의 가족을 찾아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새해 전날 존의 집으로 초대받은 할머니는 그날 밤 존과 노린이 크게 다퉜고 다툼이 끝난 후 노린이 어디론가 나갔다고 알렸습니다. 존이 어디에 있냐고 할머니에게 묻자 아침 식사 후 새 집으로 떠났다고 알렸죠. 할머니는 존이 그 집을 인계해야 하고 인테리어 등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린의 친구들은 그녀가 아이들을 두고 떠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도 노린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경찰은 존의 집에 감식팀을 보내 심상치 않은 정황이 있는지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죠. 존의 삶은 그에게 그대로였고 계획에 따라 새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콜리어로부터 셰리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언젠가 존이 콜리어와 놀아줄 때 젊은 여성을 데려왔었습니다. 존이 콜리어에게 그 여성을 소개했을 때 내 친한 친구 셰리라고 말했었죠. 그때 셰리는 콜리어에게 악수를 하려 손을 내밀었고 그녀의 손가락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는 엄마의 반지와 똑같았습니다. 경찰은 얼마 전 존이 계약한 새 집의 계약서를 찾았고 존의 아내로 사인한 사람은 놀랍게도 셰리였습니다. 당시 부부를 안내한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서에 서명한 여성이 20대 중반처럼 보였고 또한 그 여성이 임신 중인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수사관은 존을 피해 콜리어의 학교로 찾아가 따로 물어보기로 결정합니다.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콜리어도 그날 밤 부모님이 격렬하게 다투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달리 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콜리어는 큰 소리에 잠에서 깼고 몇 분 후 아버지가 안방에서 나와 복도를 가로질러 자기 방 문 앞으로 다가와 살며시 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문틈 사이로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말없이 바라보며 오랫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콜리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지만 반사적으로 이불 아래로 몸을 웅크리고 잠든 척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는 발소리를 어렴풋이 듣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존에 대한 배경조사 결과가 나왔고 노린이 실종되기 이틀 전인 12월 29일 존이 공구상가에서 차감기를 빌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은
존이 지하실에 매우 관심이 많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존은 지하실 바닥을 부수고 새로 바닥을 정리한 다음 실내 농구장으로 꾸미고 싶다고 말했었죠. 이로써 자연스럽게 수사관들은 존의 새 집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존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부 바닥은 회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고 다른 일부 바닥은 카펫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장소에는 이미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지하실 인테리어는 거의 완성된 상태였죠. 이때 경찰이 데려온 기술자들은 새 것처럼 보이는 바닥을 발견했고 다시 타설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 기술자들은 조심스럽게 그곳 시멘트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악취가 지하실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굴했고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시계바늘은 12월 31일 11시 20분에 멈춰 있었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법의학자는 노린의 칙과 기록을 대조했고 결과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존의 잔혹한 범행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심지어 존은 노린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를 집으로 불러 며칠간 아이들을 돌보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존의 차에서도 노린을 옮긴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노린의 몸에서도 다른 사람의 DNA나 지문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찾고 있던 중 다행히 목격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1월 3일과 4일 황무지 근처에서 존을 목격했었죠. 경찰이 황무지를 조사한 결과 마크라는 남성의 사유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크는 존의 비즈니스 파트너였으며 또한 셰리의 친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존은 그 황무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경찰은 우연히 그 황무지에서 시멘트 덩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멘트 덩어리와 지하실 시멘트 샘플을 채취해 감정하게 되었고 두 시멘트 성분과 비율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로써 존이 지하실 시멘트 바닥을 파고 그 시멘트 잔해물을 황무지에 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로 존을 기소할 수 있었죠. 그러나 기소된 존은 잘못을 뉘우치거나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차감기를 왜 빌렸냐는 질문에 존은 새로 구입한 집의 외부가 얼어 있었고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 빌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존의 말을 들은 배심원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셰리는 얼마 전 존의 막내딸을 낳았고 법정에 불려가 증언을 이어나갔습니다. 검사는 집 매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왜 노린 행세를 했는지 셰리에게 물었고 셰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해 셰리는 존이 사랑의 표현으로 사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지는 1985년 존이 노린을 위해 사준 반지였고 이후 존이 반지를 몰래 가져가 셰리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셰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역신문은 그 후 존이 연속 5일 동안 같은 옷을 입고 법정에 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도 반지의 진실을 알게 된 셰리가 그날 이후로 그에게 깨끗한 옷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존에게 진짜 단죄의 일격을 안겨준 사람은 그의 두 아이였습니다. 사건 당시 3살이었던 막내딸 엘리자베스는 경찰 조사에서 아빠가 엄마 머리를 때렸어요 라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이 열렸을 때 콜리어는 만 12세였고 그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Did anything happen during the course of that night? I awoke at around 3 to 3:15 a.m. You know, how do you know it was that time? Because as I awoke, I looked at the clock and it said it was between 3 and 3:15 a.m. You woke at that time. Is there any reason why you woke up? Because I heard a scream coming from my sister. The immediate thought I had was something was wrong with my mother. About a little while later, maybe about 3 minutes, maybe, I heard a thud. A little. Okay, could you describe this sound for Okay. us? It was about this loud. And then about a minute and a half later, I heard, half a minute later, I heard a thud like this. Even louder. And at that time, I was petrified. I was just scared. You got up next morning and looked for your mother?
Yes, it was around 8:30 in the morning, and I got up and I ran immediately to my mother's room, and I noticed the covers were pulled back. It's not the normal way my mother would get out of bed. And so I went downstairs and I said, "Where's my mother?" to my father, and he said, "Well, Mommy took a little vacation, Collier." And then I didn't know what to say. I just panicked. 이후 배심원단은 존에게 20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존이 투옥된 후 그의 동생 찰스는 현지 언론에 연락해 노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그러므로 노린이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린이 아동 매매 조직의 일원이었고 엘리자베스를 입양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들이 먹히지 않자 찰스는 노린이 보석 밀수업자였으며 경찰을 포함하여 애인이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찰스는 이렇게 수없이 고인을 모독하였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찰스의 주장을 방치할 수 없었죠. 이후 DNA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고 DNA를 추출해 노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극은 남겨진 아이들일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초등학교 교장 가족에게 입양되었고, 그 이후로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모두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콜리어는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일시적으로 데려갔습니다. 콜리어는 아버지 쪽에도 친척이 있었고 어머니 쪽에도 친척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입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아버지 쪽 가족에게 콜리어는 법정에서 증언한 배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쪽 가족에게 콜리어는 살인범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콜리어는 한순간에 모든 가족을 잃고 말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콜리어를 입양하려 했지만 결국 법적 절차 때문에 판사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부부가 콜리어를 입양했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콜리어는 맨스필드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대학을 진학한 후 맨스필드를 떠났습니다. 2010년 존은 갑자기 콜리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존이 첫 번째 가석방 신청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존은 콜리어에게 애정과 배려가 담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콜리어에게 자신의 가석방 신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대신해 감옥 밖에서 캠페인을 시작해 달라며 요청했습니다. 콜리어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열심히 활동했지만 결국 그의 가석방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이 사건의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게 되었고 콜리어는 교도소로 들어가 아버지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콜리어는 아버지로부터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고 존은 여전히 거짓말투성이에 건방진 늙은이였습니다. 결국 콜리어는 아쉬움을 안고 교도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콜리어는 자신이 열심히 사는 것이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